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정상외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귀국 숙제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상외교의 주요 과제이기도 했던 북핵, 사드 문제 등 외교 현안들도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사 문제와 정부 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새 정부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새 정부 제1의 정책 재원으로 삼고 있는 일자리 추경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통과 통합으로 주목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아직 협치의 국회 운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네. 외치 끝낸 문 대통령 내치 시험대. 물론 외치를 끝낸 게 아니고 이번에 정상 외교 방문 일정을 끝낸 거죠. 송영무 조대엽과 추경 문제, 국내에 남아있는 과제들은 이런 제목입니다. 예, 판넬로 보죠. 취임 60일, 잠깐만요. 조금만요. 예. 문 대통령 취임 60일.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두 달이 되긴 합니다만 날짜로는 정확하게 지난 토요일이 60일이었고요. 현재는 한 62일쯤 됩니다. 북핵 외교 한숨 돌리나 했는데 남은 과제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은 G20도 회의 참석자였던 정상 9개 국가의 정상회담. 여기에 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탄핵 공백에 있었던 역시 외교 공백을 해소했다. 또 북핵 관련해 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반도 평화 관련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외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려하고 또 부정적인 또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과제였던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중국, 여기에 러시아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제지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설득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G20 회의의 공동성명에 북한 문제를 넣는데 좀 실패했다. 중국과 여전히 사드 입장차 남아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됐던 것을 역설적으로 보자면 한미일 공조 강화와 더불어서 오히려 북중러의 남북 간의 신냉전 체제를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외교 행보 속에서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었죠. 또 문재인 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탈권위와 소통 통합 행보에 대한 에너지는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송영무 조대엽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과제로 남아있죠. 또 추경 문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외교 대비전을 치렀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두 달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패널들의 평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이어지는 자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보좌하던 우리 강경화 정책특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첫 여성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그것도 축하도 드리고 아주 기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And I think we are entitled to a large indemnity because we've lost a lot. 예, 구태우 유엔 사무총장 만나서는 유엔에 근무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소재로 해가지고
좋은 분위기로도 만들어가네요. 만 2달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동안은 집권 초에 지금 급했던 정상 외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시점인데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죠. 네, 정기남 소장. 네, 취임 이제 60일 2달입니다만 이걸 좀 외치 내치 구분하지 않고 네.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지 험난한 과제를 지금 또 역시 만들어낸 네. 2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4강 외교 내각 구성했는데 이번에 이제 성공적인 다자 외교 또 이렇게 4강 외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직 내각 구성도 안 돼 있거든요. 이거 4강 외교보다 내각 구성이 더 어렵네. 라는 그런 아마 소회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적어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취임하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대적 과제가 적폐 청산, 또 사회 통합을 위한 협치 이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임 한 달 동안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주목시키고 또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어떤 진보 정권이 되겠다라는 예.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줬고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예. 안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인사청문회 등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과연 이 협치의 정신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년 내내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치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취임 2달 즈음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협치의 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기남 소장이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야당과의 협치 5년 내내 하겠다라는 것은 주문사항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외치에 관한 호의적인 평가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가능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대비하는 데는 좋은 평가를 대부분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외치는 A, 주권 국가의 면모를 잘 보여준 예. 정상 외교였다라고 보고요. 국회 관련해서는 B-, 국민 관련해서는 A+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한미, 한중, 한일, 한러 주변 4강 외교를 펼치면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눈치 보고 미국에 끌려다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양보하지 못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외교를 하는 모습들이 1대1의 관계에 당당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제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대외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했던 표현이 그동안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와 남북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문제와 남북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이걸 성과라고 표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에 지지율이 아주 높다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이 아이들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발음이 오렌지라고 잘못하면 안 된다. 아린지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오히려 불만을 사서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공식 출범하기 전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와 비슷하게 고소영 내각, 박근혜 정부 성시경 내각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참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2달 동안 상당히 결정적인 실수가 많았어요. 인사 절벽,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원전 폐기도 이것이 제대로
폐기 이미 했고 5호, 6호 맞아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5년 내에 그 전기료가 최소 50%가 인상되거든요. 담배값 인상한 것도 그 날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실책에도 불구하고 예. 사드 변신 또 세금으로 내는 일자리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뭘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거는 실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소위 기저효과라고 해서 전 정부의 골이 깊으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산이 높아 보일 뿐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다. 냉정하게 보면. 예, 예. 그런데 이게 혹시 또 이렇게 한 봉우리입니까? 또 아니면은 산맥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괜찮다면은. 그런데 차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기저효과에 따른 하나의 봉우리로 지금 보고 있어서 봉우리 지나고 나면 꺼질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핵 정국을 맞아가지고 문 대통령이 성공적이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해외에 알린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부드럽고 조용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신뢰감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사드 배치나 위안부 문제 같이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들은 아직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도 당장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예.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한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높이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때 대통령이 외국에서 순방하실 때 40%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힘드시냐 이런 취지를 누가 물어보니까 예. 지금은 80%가 넘으신다 이렇게 대답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지지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는 매우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치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양문석 의원님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것과 국회를 대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게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사도 조금 꼬인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추경 예산이니 정부조직법 개정이니 정말로 김희선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어디 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인사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지금 저런 식으로 보이콧을 하고 여러 가지 야3당이 아예 그냥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여당을 비판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박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예. 차영 교수. 예, 저는 외치는 일종의 연착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 11월 달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사실상 좀 정상 외교를 중단하고 나서 지금 한 7, 8개월이 공박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또 그리고 또 독일 순방을 통해서 상당히 그간의 외교 공백을 잘 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했다. 또 나아가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제재 일변도의 그런 분위기를 일단 대화를 통한 또 이를 병행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는 측면. 물론 그것이 아주 가야 될 아주 상당히 산은 아주 높고 또 첩첩산중이긴 합니다만 예. 일단 물꼬는 잘 텄다는 생각에서는 저는 연착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치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11월 달 이후에 사실 국정에 손 놓고 난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이 됐습니다만은 본인이 아직까지 조각을 완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조각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지금 사실 제일 긴 시간 동안 지금 조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60일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임명된 장관보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에다가 지금 추경이나 지금 정부조직법처럼 이 문재인 정부가 5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도 사실 아직 제대로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거는 지금 착륙을 시도하면서 경착륙도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착륙을 위한 지금 공항 위에서 빙빙 도는 비상 세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착륙을 위해서 지금 이 바퀴만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할 줄로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치 경우 지금 속도도 있겠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협치를 이끌어낼 것인가도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황장 소장. 자, 박근혜 정부가 한 70% 이상 나갈 때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지율 관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지지율 관리라는 거는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측근들 3인방 같은 사람이 지지율 관리로 가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계획에 착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초반에요. 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대통령이 이런 초유의 사태를 보였고 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과거 노무현 정권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관리 이렇게 지지율 마케팅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사드 논란 같은 경우에 지지율 관리 능력이라고 보세요? 그걸 이렇게 위기가 많았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같으면 초장에 굉장히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정리해가는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다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 가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인 문제지만은 연말까지나 이렇게 문제없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서 미국의 이 의회나 또 행정부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믿는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저 시진핑하고 회담을 할 때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있으니 그 사이에 북한을 끌어들이면 된다. 북한을 갖다가 협상으로 끌어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미국과 중국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정도라고 보는데 시한을 벌어서 운전석에 앉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의 지금 핵에 대한 어떤 의지로 볼 때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비핵화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외치에서는 운전석이라는 부분, 남북 관계를 주도해야 된다는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뭐 주경 장관, 뭐 정부 조직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높을 때 경제 개혁이나 노동 개혁, 부동산 문제 해결 같은 본질적인 개혁과 적폐청산에 착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주경 장관 조직법 이런 데 상당히 몰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요. 언제 이 부분을 착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이 시간이 좀 더 가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계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려고 한다면 조속히 계획에 착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당을 지금 상당히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 이런 계획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외치 관련, 외교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반의 출발 과정,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정부의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더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금 정치 과제에 대해서는 많이 늦었고 지금 협치 가능성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른바 현재 전국이 경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야 간을 중심으로 전국이 경색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질문을 패널들에게 던집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취직을 못해 절망에 빠진 청년들과 빈곤을 벗어나지 못해 신음하시는 서민들을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송영무 또 조대엽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저는 파국으로 또 치달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또 파괴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장기간 해외에서 돌아오신 만큼 대통령이 먼저 국내 정치 상황의 위중함을 정확히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야 전국 경색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차재홍 교수 먼저 하실래요? 저는 뭐 일단 전국 경색의 원인은 서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 현실, 정권 교체된 정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지율도 그렇게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새 대통령이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번 대통령의 하려는 의도는
일단 한번 그 펼칠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 실체, 야당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체도 사실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지금 여당의 여석이 120석입니다. 120석 가지고는 물론 지금 당장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높은 지지율이 상당히 나름대로 소통 행보,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 때문에 거둬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지금 개혁 과제를 이루어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것을 푸는 과제는 푸는 방거리는 그렇죠. 제도화시키고 입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와대와 여당이 좀 더 이 야당을 포용하고 뭔가를 지금 같이 다독여서 가려는 그런 협치의 이 정신과 나아가서 협치의 틀을 만드는데 좀 더 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는 뭐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국민의당을 향해서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포용으로 갈 수 있을지 홍장 소장. 예,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밀어붙이지 말아야 된다. 장관 임명이나 추경에서요, 약간의 야당의 입장도 조금은 들어줘야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문제는 검찰에 맡겨야지 왜 당이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지지층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를 개혁하고 노동을 개혁하려면 지금 당선되도록까지 밀어줬던 핵심 지지 기반층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지 않고 본질적인 개혁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정권의 관리를 이벤트에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유혹을요. 저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지율에 매달리지 않는 부분이죠. 역시 푸는 것은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서 푸는 이제 주문을 좀 해줬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절대 뭐 원인이 인사 문제겠죠. 인사 문제인데 인사 문제의 본질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인사 문제의 본인. 누구를 쓰느냐는 정권 마음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요. 누가 한 이야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홍준표 대표가 대표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쓰느냐는 정권의 마음이다. 그다음에 내각 구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야권의 이 공격이 과하다라고 일반 국민들이나 청와대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국은 급격히 경색이 되었고 국민의당 문제까지 경색이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8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개인기에 현 정권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경색도 대통령의 개인기로 풀어야 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매주 주례회동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해서 해외 순방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가지고 원내대표들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이 미팅을 다음 주 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최근에 뽑혔습니다. 신임 대표들입니다. 각각 청와대로 초치하여서 홍준표 대표와 이 축하 만찬을 하든 오찬을 하든 이해운 대표와 만찬을 하든 오찬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어쨌든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정권이면 초기에 대통령 개인기로 풀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일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사람 다 홍준표, 이해운 두 사람 다 신임이긴 합니다만은 또 두 정당의 대표만 초청하는 방법 어떨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기본적인 정부 경색의 원인은 아마 협치의 실종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5당 체제 하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은 여야가 다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저는 정부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와 결국은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권하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과거 집권 여당처럼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이런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여당의 모습을 탈피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모습은 여야 협상은커녕 오히려
야당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어떤 운영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반대편의 의견까지 들으려고 하는 이청 득심의 자세를 견지할 때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판넬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국회는 안개 속에 아슬하게 보이고 있고, 좌회전도 안 되는 직진 상황인데 직진에는 신호등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판넬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그림이 저렇게 승부한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 지금 저는 사실 이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치킨 게임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2판 4판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여당, 민주당에서 조금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 물러서서 뭐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놓고 전국을 전국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손을 내밀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지금 출제자의 의도에 충실해가지고 예. 이 판의 의미를 제가 잘 생겨봤더니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예. 우원식 차예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 사실은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아하. 그렇죠? 놔둬도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요. 예, 놔둬도 혼자 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걸 굳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협치 얘기하잖아요. 협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치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회 여당 원내대표한테 자율권을 주면 돼요.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이후에 사실은 국회가 제대로 굴러간 적이 딱 5개월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청와대 말 안 듣고 예. 자기가 단독으로 야당의 그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협상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고. 이른바 배신의 정치가 있을 때 잘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소위 말하면 이게 이 자율적으로 국회가 굴러갔을 때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아직도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어떤 그 심기를 살피는 것 같고 청와대가 직접 여의도를 상대로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자율권을 주면 아마 협치가 잘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하나는 야당에서 그거 좀 빼라는 거 빼든가 그거 싫으면 우리가 이거 가질 테니까 야당이 원하는 거 예. 그거를 넣어주든가 이러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 문제 풀기 위해서 특히 여야 전국 정책 풀기 위해서 청와대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국회 내부에 있는 여야 관계 이야기인데요. 또 관련된 여야 관계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로 같이 이어집니다. 추미애 대표 더 세지는 국민의당 때리기 계속 3일간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중간에 곤혹스럽다고 했던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셈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판넬을 보죠. 그동안에 추미애 대표하고 서로 다른 소리처럼 좀 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혹시 서로 원내대표가 엇박자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엇박자 없다. 국민의당 비판에 한 목소리 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뭐 추미애 대표가 계속했던 얘기인데 몇 개만 예를 들자면은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DJ 후계자라면 양심 가져달라 등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이준서와 36초간 통화했다면 당신한테 책임 있을 소지가 많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3월 31일 날하고 4월 1일 날의 발언도 혹시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박지원 당시 당대표는 다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대표인가 아니면 수사검사인가 이승 찾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3월 31일 4월 1일 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은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내를 잘 꾸려가야 한다 걱정했던 우원식 원내대표 이제는 조금 태도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같이 공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적폐와 다름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박수현 비대위원장 오히려 지금 뭔가 이게 검찰과 같이 해가지고 당을 박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의당 향한 추미애 대표의 계속 강해지는 공세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제하던 우원식 대표까지 왜 가세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을 유린한 죄에 해당합니다. 당원 이율이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원 위원장 스스로의 말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DJ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박지원 선대위원장에게 행동하는 양심에 기반한 행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잊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법적 양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남 탓하는 정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사과이며 국회 보이콧이 아니라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 제보조작 사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열망이 만든 대선에서 증거 조작을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 여론의식하고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 했었겠느라고 좀 얘기했는데 그런데 국민의당이 너무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할 일은 또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정치인이 누가 얘기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근래 이제 변호사에서 정치평론가로서 이제 부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먼저 얘기하시죠. 일단 뭐 그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겠죠. 게다가 이제 국민들의 지금 의식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좀 밝혀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는 보지 않고요. 당연히 이제 2단 한 발 물러서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뭐 방금 얘기한 대로 한 목소리 얘기도 있지만은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 뭔가 추미애 대표의 그런 공격이 조금 원내에서 협상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문자 폭탄이 이어져 가지고 또 다른 과거의 진박 논쟁에다가 친문 논쟁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그 압박에 못 견뎌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요. 양문석 이사장.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원식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대표와 이 직전에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역할 분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달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달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때리는 사람만 있는 형국이 이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으로서 도대체 정치력을 어디서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아무리 적전분열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와 여당의 대표는 역할 분담이 기본적으로 있고 때릴 때는 달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때리기에 나섰다라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머리 자르기 제2의 북풍, 미필적 고의, 그다음에 30조 헌법 충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추미애 대표의 초강경 발언, 누구를 위한 발언이죠? 자, 일자리 추경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국민의당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융단 폭격함으로써 공중분해를 시키는 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일자리 추경은요,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면 불용 예산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국회가 넘어가 버리면 9월 달인데 그럼 3개월 불용 예산은 처음부터 다시 일자리 추경을 재제출해야 됩니다. 일자리 추경하지 않으려고 작심하지
하셨습니까? 도대체 정치력은 어디에다 쓸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 목을 자르면 그러면 국민의당이 날아갑니까? 공중분해됩니까? 원심력 작용합니까? 개별적으로 입당합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외려 이러한 네 개의 머리 자르기 제2의 북풍 미필적 고의 36번 컨펌 이 이야기가 국민의당을 훨씬 더 결집시키고 단결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촉매제로 역할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최고위원 이준서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기본적으로 양쪽이 구속영장이 수용됐을 때와 거절당했을 때 이 두 측면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일방적인 이 드라이브에 있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과연 청와대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처 정부 여당에 대해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논평을 계속 해왔던 양문석 이사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엄청난 강하게 비판을 해주군요. 홍장훈 소장. 정치라는 건요, 한 당 안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상대당과의 어떤 이 긴장과 또 밑으로 또 통로도 만드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작년입니다. 멀지도 않은.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 내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나 이정현 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에 청와대가 이 여당의 이 여당을 갖다 다루는 것이 한마디로 여의도 출장소처럼 다루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전 정부들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의당에 벌어진 사태를 갖다가 다루는 방식에 보면 추미애 대표는 전적으로 이것은 검찰에 맡겨야죠. 속으로요. 이번 기회에 정계 개편을 해서 국민의당을 해체 통합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 그러고 검찰에 맡기고 이 문제에서는 빠져야지요. 그것은 결국 검찰이 정권 초에 이 정권의 의도하고 크게 어긋난 수사를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나서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결국 청와대에 대한 어떤 대표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출장소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는 민평년 출신으로 김건태 전 의원의 재야운동 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문자 폭탄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우상호 전 대표도 문자 폭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민주당에는 비주류나 온건파를 갖다 용납하지 않는 장외의 어떤 이 세력들이 한마디로 청와대의 의도에 조금만 벗어나면 소속 의원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강경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잘 나갈 때야 이런 어떤 폐단들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조그만 위기가 오게 되면 이 새누리당이 망해간 것처럼 똑같은 어떤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제해야지요.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문재인 새 대통령의 조금 초기 행보하고는 오히려 달리 가는 그런 행보 같다 보이긴 한데요. 노영희 변호사가 아까 얘기했을 때 딱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끊기기 전에 먼저 하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 폭탄 관련해서요.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자 폭탄 때문에 지금 태도를 바꿨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라는 식으로 아마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가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그러한 식의 기류가 있고 그런 식의 그 국민들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되 대신에 이 전국을 좀 경색되지 않게끔 잘 풀어나가게끔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남 소장. 문자 폭탄, 문자 격려 여러 얘기 나옵니다만 저는 대중 정치인이 어떤 국민들의 시각각 전해지는 그런 어떤 여론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중 정치인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가 틈만 나면 문자로 오는 그 이른바 소위 이른바 대통령 지지세력,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들의 그 격려 문자를 보면서 흐뭇하게 쳐다보고 답장을 해준다라는 언론 보도가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준영 증거 조작 사건은 전적으로 국민의당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국민의당의 합당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직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집권여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야당 비판 아울러서 야당을 이 틈에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하물며 뭐 이번에 무너뜨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 얘기가 추미애 정치가 본질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원식 대표께서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원내 사령탑입니다. 소위 이른바 협치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지휘자입니다.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추미애 정치 따라가기를 하지 않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황 소장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10초만 하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요, 장외에 떠도는 의견을 갖다가 압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는 그 의회민주주의에 파탄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기 와서 팽론하는 사람에도요, 말 내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SNS에서 문자 폭탄이 날라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예, 그 말을 하고 싶었군요. 네, 차지원 교수. 예, 저는 뭐 좀 질문에 좀 충실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그 강경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를 보고 차지하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왜 이를 지금 가시했느냐가 질문인데 저는 일종의 도전과 응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뭐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뭐 머리 자르기다 하는 식으로 막 상당히 공박을 합니다만 우원식 대표의 생각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무엇보다도 이 지금 정치와 정책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추경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치적 도전에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응전 방식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 대처가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한다면 이 당의 투톱 중에 한 명인 원내대표라도 중심을 잡고 지금 야당과의 어떤 식으로든 협치를 통해서 이 전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창부수식으로 이렇게 여당의 이 투톱이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조금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강하게 더 맞받아치니까 거기에 같이 또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세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 대표가 강하게 나간다면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적절한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지적이네요. 차명진 전 의원. 제가 그 이 소위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좀 정치 행위의 내재적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이 설립된 다음에 사실은 그 당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비게 됩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져요. 예컨대 MB 때 이재호, 정두원, 이상득 세 사람이 권력 투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무성, 유승민 대 최경환, 서청원 등이 실제 적통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고 지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이제 그 우리 정치사를 가까운 정치사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저는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보여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면서 사실은 여당의 수장 자리 어떻게 보면 그게 넥스트로 다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 이 자리를 두고 지금 상당한 긴장 관계 내지는 소위 말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사실은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추미애 대표가 좋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국민의당의 이 소위 말하면 이유미 증거 조작권을 세게 밀어붙이면서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이 아예 덮이서 그러도록 하겠다. 실제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아주 강경 발언을 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 지지 어떤 그 SNS도 받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표시했던 우원식 대표도 항의 문자를 받고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가세하겠다.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흥미롭게
아주 그 현재 여당 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빈자리를 놓고 벌이는 그들의 상당히 신경전이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또 그 중간에 이런 문자 등의 상황도 적용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관련 얘기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주시죠. 네. 이준서 영장 청구 국민의당 극렬 반발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좀 봅시다. 나도 속았다라고 했던 이준서 영장 청구했는데 반발하고 있고 등등의 뭐 또 다른 배경이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4월 27일부터 쭉 진행이 됐죠. 당시에 선거 대선 전이었습니다. 대선이 5월 9일 날 있었으니까요. 당시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이었죠. 녹취록 구해오면은 당 청년위원장 되게 돕겠다. 또 그러면 앞으로 비례대표 가는데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유미한테 문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녹취록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였는지 아니면 뭔가 조작의 낌새를 느꼈는지 이런 좀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5월 3일 날 그 녹취록을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은 전달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이제 뭔가 조금 불발이 됐는데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이준서 최고는 진위 확인을 직접 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논란이 됐습니다. 5월 4일 날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문제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제보자하고 연락처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바뀔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폭로는 5월 5일 날 나갔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당사자 얘기하니까 역시 제보자에 대한 보호 얘기했고요. 이메일로는 연락하고 싶다 등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하루 전날 이유미 씨가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알고 했느냐 그냥 다른 맥락에서 얘기했었느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최근 상황을 두고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 강경 이후에 이준서 전 최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데 대해서 추미애 대표가 말했던 발언이 결국은 수사 지침이 됐고 7월 7일 날 당정 모임은 역시 그 관련된 얘기였던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안철수 전 후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특히 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오늘 어느 누리꾼이 속초 맛집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가지고 그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혹시 무슨 일로 거기 가 있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하여튼 어떤 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속초에서 누리꾼 만나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던 그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누리꾼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은 그겁니다. 예, 이렇게 이준서 전 최고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서 동반 특검까지 꺼내든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황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자료 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좀 억울하고요. 이거에 대한 빨리 검찰의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마지막 조사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니까요. 영장 청구되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영장 청구되면 분위기가 글쎄요. 어떠세요? 영장을 좀 청구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런 같습니다. 거예요. 사실 검찰이 통화 녹취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들이 좀 제시됐나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미 씨와 전화 통화에서 무서우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혹시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카톡에 있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을 향한 수사 지침도 부족해 사실상의 결론까지 제시하며 검찰의 과잉 충성을 유도하고 이에 정치 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회개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네, 자료가 나가는 동안 양문석 이사장이 몇 먼저 하고 싶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그 원내대표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틀린 말이 있나요? 저는 정치력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틀린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꼬리 자르기 또는 머리 자르기. 그다음에 황장수 소장하고 궁합이 잘 맞네요. 제2의 북풍.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가 회귀한 논리라고 그랬는데 이미 BBK에 관련해서 폭로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 구속이 됐고요. 네. 박원순 시장의 아들 그 대리신금을 계속 주장하던 사람들이 미필적 고의로 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사건이 미필적 고의가 회귀한 논리가 아니라 정당한 그 논리입니다. 문제는요. 현재 국민의당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추미애 대표 말꼬리 잡기 국회 보이콧 그리고 마지못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꼼수를 쓴단 말이에요. 초반부터 특검 꼼수를 쓰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던 국민의당의 모습들이 진정한 사과와 정말 숙고대지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대표가 책임졌습니까? 비대위원장이 책임졌습니까? 원내대표가 책임졌습니까? 당시에 상임선대위원장이 책임졌습니까? 후보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 그대로 당은 한 명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고 특검이라는 꼼수를 부리면서 물타기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국민들에게 브레이크 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당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반성하는 신용만 하는데 미안하지만 잘못했지만이라고 말을 붙이면서 계속 꼬리를 붙이는 것. 이 모습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양문석 이사장 오늘 두 번의 강성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황장 소장. 고맙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소리 듣다가 내가 뭐라 죽었는지. 네. 국민의당은 지금 이 조작 처벌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는 그 민주당의 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이 공격이 상당히 이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이 제보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을 검찰은 충분히 인식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국민의당의 이 상위 지도부나 현역 의원들 몇 명이 관련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정말로 검찰에 맡겨야 되고 민주당은 근처에도 안 가야 되는 것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정치적인 어떤 물이 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내부에서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이걸 맞다가 보니까 이것이 서로 간의 협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지금 가는 양상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뭔가를 갖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국민의당이 특검을 제안했는데 여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동조를 했어요. 이 사람들 합치면 160석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야권을 공조하게 만들면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공격의 결과 나중에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심했다라는 어떤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면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초반에 의혹이 과잉되면서 이런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문준용의 어떤 이 지금 선거에서 이기면 보통 끝나버리는데 그 의혹을 다시 또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저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국민의당 태도가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더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이은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모든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벼랑 끝에 있는 국민의당을 추미애 대표가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당에 대해서 실망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요. 어떠한 식으로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습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정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결자해제라고 하는 게 추미애 당대표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국민의당도 결자해제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렇죠. 대처하느냐가 문제다라는 차원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차재원 교수. 예,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동방특검을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동방특검을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당 내 눈, 당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봐라. 물론 뭐 문준영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뭐 작은 의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국민의당에게 바라는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트리브와이어라고 해서 연계철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네. 휴전선에 적들의, 그러니까 공비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부비 트랩을 설치하면 이 지금 뭡니까 연계철책을 트리바이어를 터지게 되는 거죠. 그걸 건드리면 터지게 만드는 것인데 결국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국 그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지금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것까지 지금 그 사부 처리를 고려한 때문에 아니겠느냐. 그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부분에 반발하기 앞서서 지금 당장은 지금 당시 이 사태의 이 상태에 어떻게 보면 어우 중심에 놓여 있는 예. 안철수 전 후보가 사실 자신의 그 이 입장을 빨리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많이 늦다고 이야기하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야기했지만 한쪽에서 놓은 이야기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보고 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안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검찰이 이 지금 그 이유미 씨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통해서 충분한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 어떤 식으로든 이 그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명진 의원. 저는 요즘에 이게 방송 같은 게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마치 이번에 이유미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입된 것처럼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얘기해요. 특히 변호사라는 분들이 그래요. 또 이게 저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패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도 구분하듯이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유미 씨가 분명하게 조작한 것 말고 그 이상으로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훌륭한 변호사네 보니까 차명진 의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당에서 괜히 나서서 이거 우리가 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하. 그렇죠?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그 여당의 대표가 그야말로 공당의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적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데 왜 우리 지도부가 얽혀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과 이유미 씨 그 증거 조작과 문준영 씨 특혜 의혹과는 또 별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보니까 국민의당 지도부가 좀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상당히 혼돈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들판에서 보면 들소가 무조건 도망가다가 이제 지금 정신이 차린 거예요. 내가 쟤보다 등치 크지. 한번 붙어보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제서 정신 차리고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시 되돌아서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라는 어떤 그 망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여당하고 표시된 동물은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게 동물이. 한쪽은 들소. 또 한쪽은 늑대. 초보 늑대. 늑대와 들소를 했군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는 한마디를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딱 한마디 또 들었네요. 네, 그 변호사가 단정해서 지도부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네,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원이 잘못했던 당 지도부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든 간에 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이 책임감 있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혹은 본인의 어떤 변명을 제대로 된 말을 국민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거든요. 네, 장혁진 의원이 이야기한 게 변호사 집단들을 그 일반적으로 근거 없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참 이럴 때는 제가 보기 이게 용기인지 간이 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알았어요. 그 일반화의 오류를 차명진 의원이 아주 습관적으로 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양 이사장이 오늘은 뭐 근래에는 차명진 의원을 뭔가 조금 붙잡할 게 없었는데 딱 이거 나오니까 거기 얘기하네요. 그런데 하여튼 직접적으로 노영희 변호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가 관련돼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확실하게 없고 다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지도부가 뭔가 역할과 책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 의원이 혹시 어느 다른 변호사가 했던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일반화시키지 않는가. 그런데 정치적으로는요. 네. 당의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다만 당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이 축소시킨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입증을 되면 또 다른 비판을 통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정치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사과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요. 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꼬리 잘란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때까지 지켜보고 이야기해야죠. 황 소장 같은 또 의견도 있습니다. 정기남 소장. 기본적으로 앞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문준영 씨 증거 조작 사건과 같은 그 일은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의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으면서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전 두 가지 대목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응입니다. 이걸 단독 범행이냐 또 예를 들면 조직적 개입이냐 여기 틀에 들어가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건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앞에 이런 사건이 볼가졌을 때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서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적 태도를 임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부들이 자신의 무고 증명을 입증하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 여론이 사나워진 것이고요.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도 사실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어떤 법률적 용어를 가지고 어떤 그 과잉 수사, 또 충성 수사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게 진짜 온전하게 이게 모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지나치게 어쨌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몰아가고 이것을 지도부의 윗선 개입 이것의 어떤 고리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또한 어떤 법률적으로 충분히 어떤 그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대로 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지금 국회는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촉발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여당 대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동반 특검 같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주장보다는 이 검찰 수사를 철저히 받되 또 한편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별도 논의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전환돼야 될 그런 계기를 조속히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이미 여야 전국 경세가 어떻게 풀 것인가 나왔던 얘기하다가요. 지금 추가적으로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동반 특검 문제도 조금 그것은 뭐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까지 해줬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급식 종사원은 그냥 밥하는 아줌마 이연주 의원 막말 파면 어디로라는 것인데 또 국민의당 관련돼 있네요. 지금 판넬 보겠습니다. 설상가상, 설상가상 의미는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논의했다시피 제보 조작 파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의당인데 거기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연주 의원이죠. 불난당의 기름 부은 이연주 엉을 파문요. 그렇습니다. 이연주 의원 관련된 얘기는 이미 조금 자료가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정규직 파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욕설에 가까운 얘기했었고요. 급식조리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동네 아줌마 이런 얘기하면 정규직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모습에다가 지금 기름 부은 격이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고요. 여기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최고위원 당선되면서 또 특징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유해의
자유한국당의 신임 최고위원을 같이 또 소개해놨네요. 내 존재감은 못 따라올 걸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계속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주 뭐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뭐 이현주 의원 못지않게 추미애 대표도 문제가 크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봐라. 방에는 거울도 없나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비판이 많습니다. 급식실에서 1시간이라도 일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비판적인 지적 중에서 이쯤 되면은 국민의당에 도움이 안 되는 이현주 의원 이 정도 되면 엑스맨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닌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낙연 총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불량 하자 있는 상품 아예 볼 필요 없다라는 발언해 가지고 일으켰는데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나 엑스맨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 파장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입니다. 홍장수 소장. 저는 그 욕설과 막말이 들어갔던 부분은 그 설명의 여지가 없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각, 그걸 비정규직을 갖다가 이렇게 정규직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이 아니라요. 지금 급식 예산으로 이렇게 학교 급식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정규직이 되면 학교 급식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한 부분에서는요. 지금 학교 급식이 부실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취할 부분도 있다. 내용상 취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분이요. 개인적으로 대선 직전에 이렇게 반문 성향을 띠면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이탈해서 갔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 개인적인 또 엄해도 받고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개인적인 어떤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진 시각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요즘 이제 말씀이 조금 심해지시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저는 동네 아줌마 이런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고 사실 밥하는 동네 아줌마 우리 엄마들이고 저고 우리 뭐 형제들이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고 선민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사람을 사람답게 잘 살아보겠다, 잘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기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식의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본심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뭐 동네 아줌마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별거 아니다. 국회의원들도 동네 아줌마다. 뭐 이런 얘기를 정청래 의원이 했던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남자 국회의원들도 경우에 따라서 뭐 최명진은 어떻습니까? 뭐 글쎄 저는 일단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발언과 관련해서 문제 삼을 때는 저는 맥락을 좀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정규직으로서 그 급식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동네 아줌마다라고 표현한 거 자기 자신을 난 동네 아줌마다 이렇게 쓰면 모를까 그런 발언 당연히 문제가 되죠. 사실은. 표현 자체는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맥락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규직 하면은 또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과는 별개로 일단 표현은 좀 부적절했습니다. 근래 어쨌든 간에 연거푸 2번 이게 터지다 보니까 당에서도 엑스맨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 저는 뭐 앞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엎친 데는 아마 도덕성의 위기, 뭐 지난번 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상당히 도덕성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일종의 덮친 격이 아닌가. 저는 뭐 정체성의 위기로 좀 내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이 반대에서 극격하게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좀 거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당론을 이렇게 이 공론의 그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지금 이현주 의원이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금의 그런 문제 이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결국 뭐냐면 국민의당이 지금 이 격차 해소를
상당히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 예. 격차 아주 심한 격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이 상당한 고민이 없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 정체성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정치적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국민을 무시하고 또 여성과 노동자들을 비하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네.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좀 우선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이현주 의원이 좀 진솔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는가. 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면서 잠깐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봤습니다만 그냥 학부모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저는 이 해명으로는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느낌입니다. 예. 네. 양희 소장 짧게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밥하는 동네 아줌마는 조리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조리사들이 지금 비정규직에 정규직까지 일반적으로 또 다른 거기서 보조하는 그 분들의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무슨 뜻입니까? 전형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여성 의원이 가사노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아주 비하적인 표현으로서 밥하는 동네 아줌마, 이게 기본적으로 야당의 그리고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현주 의원이 할 이야기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제발 국민의당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돈남마라는 그 주미애 대표 방에는 거울도 없나라고 지금 그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여성위원회의 그 조리사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들을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노동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미애 대표가 왜 나오며 주미애 대표의 거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당의 논평에 대해서 정말 실망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만 홍준표 때리기 웃고만 있는 홍준표 대표의 계산법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판넬을 보죠. 홍체제 얼마나 됐다고, 마이웨이 홍, 또 견제구 친박,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특히 외교적인 대통령 비판 자제하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한국당은 폐허의 상태다. 가치가 없는 폐허의 상태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새로 임명직에 해당되는 직책들, 지명직 최고위원회 경남지사 할 때 특보를 했던 이정혁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했었고, 또 이른바 비박계로 됐던 이른바 김무성계로 알려져 있죠. 홍문표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했고,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유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한쪽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만 최고위원 너무나 제 식구 꽂아넣기 하고 있다. 또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당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하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내교 행보에 대해서 박수 논평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으로 살 일이냐,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대변인과 설전을 비르는 방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친박계에서는 말이죠. 그동안에 친박 계파 청산을 안다고 하더니 오히려 홍준표 새 대표가 친홍 구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이요, 이재만 최고위원이 이런 문제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준비된 휴대폰에 글을 준비해갖고 지적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 웃으면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계산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당 운영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인사고, 두 번째도 인사고, 세 번째도 인사입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정당의 실패, 지도부의 실패로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고의는 실패가 아니라 당의 주요 당직을 정실 인사, 측근 인사, 자기 식구 꽂아넣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 예, 차명진 전 의원이 앞에 질문에 대해서 포기까지 하면서 이걸 준비하던 것 같은데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일정하게 이제 그 사실은 뭐 정무부지사 했던 분이 최고위원 되고 예. 또 여의도 연구소장에 좀 학문하고는 좀 거리 먼 분이 예.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측근 인사죠. 아하.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좀 하여튼 잘해보자고 얘기는 하던데. 아, 그러면 차명진 전 의원도 뭐 측근에 가깝습니까? 아, 저는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런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 생각엔 야 요즘에 유행이 끼어 팔기가 유행 아니냐. 소리하면 싸우다 보면서 적을 배운다고.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 생각이라는 이제 겁니까? 웃는 그 표정 속에 예. 그런 이제 얘기를 아마 독백을 하지 않았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로 믿고서 그냥 인사 절벽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 왜? 여기 또 절묘하게 끼어넣어서 비판하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사람 비판하는데 야 이게 우리 현 제도에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럼 예. 나도 지금 이제 단일성 지도 체제지니까 그럼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웃지 않았을까. 끼어 팔기가 대세다. 끼어 팔기가 대세다. 예. 정기남 소장. 네, 양수 겸장으로 얘기했는데요. 우선 자강론을 내세워서 이른바 친박 세력들 좀 구축해내고 또 어떤 친홍 체제를 우선 구축하는 하나의 노림수가 있어 보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약간 좀 이상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야당을 위한 야당에 머물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또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겠다. 이런 그 표현 속에서는 나름대로 제1야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수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그 홍준표 대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1월까지 그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을 다 마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머릿속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 정도의 그런 뭐 예를 들면 반발이라던가 아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고 예상된 것이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오케이다. 그런 것도 아니다. 했겠죠. 예. 그렇게 봤군요. 황장훈 소장. 과거의 친박을 돌아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럼 지금 당내 보수의 패권을 갖다가 장악하는 부분이 더 열중인 것 같아요. 최근에 예. 보면 여권이나 정권하고의 어떤 각을 세운다든지 보수의 가치나 비전을 갖다가 재건하는 게 아니라 재건 이꼴 좀 패권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이 보수 정당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또 다른 한쪽에 패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군요. 예, 차재원 교수. 저는 뭐 홍준표 대표의 그 태도가 저는 당난거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던데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마귀가 지금 굴러가는 수레를 막는 기억 아니냐. 본인은 그만큼 본인이 이번에 당선될 때 65.2%의 득표율로 됐습니다. 예. 뭐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로 내가 당선됐는데 뭐 당신이 뭔데 내를 이렇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아마 자신감이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지금 또 이 발언한 당사자가 지난번 이 공천 파동의 한 당사자였어요. 주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진박 논쟁에 진박 있었던, 논쟁의 예.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재만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지금 쫓겨나게 된 정치 예. 공국에 몰려 있는 친박계의 아우성을 아마 그냥 뒤로 한 기등으로 흘려듣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정통종합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